안녕하세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소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소금 드셔야 될지, 또 미네랄이 많은 소금이 좋다, 죽염이 좋다, 아니면 정제염은 나쁘고 용융소금이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어떤 소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이고 또 어떤 소금을 먹으면 좋을까, 짠맛의 힘 책에 있는 부분들 읽어드리면서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금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과연 뭔가? 소금을 얻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순수한 소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염 소금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가 한때 있어서 저염 소금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나트륨의 비중을 떨어뜨리는 소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같은 데도 그렇고 또 저염 소금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염 소금이 건강에 좋다? 짠맛은 그대로지만 나트륨을 줄였다는 소위 건강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분을 들여다보면 염화나트륨을 줄이고 영화칼륨을 첨가한 것인데요. 칼륨 과잉은 나트륨보다 사실 더 위험합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겨서 혈압을 높이고 칼륨은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춥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칼륨이 지나치면 근육마비나 가슴 통증, 부정맥,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고 고칼륨 혈증이 심할 경우 심장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염화칼륨은 사형수의 사형 집행에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미국, 호주 등지에서는 저나트륨 소금의 제품 부작용에 대해서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식약처에서도 건강상 부작용을 조심하라는 건강 문구를 넣으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염화칼륨 소금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쓴맛이 나서 음식에 넣었을 때 맛이 없습니다. 소금 속 나트륨만 떼어내는 이 단편적인 접근은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 거죠. 사실 어떤 물질이든 약성과 독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그거 하나만 떼서 분석하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됩니다. 소금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 염화나트륨이 필요한 건데요. 소금의 역할은 무시하고 소금을 대체하는 다른 물질을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염소와 나트륨이 함께 있는 염화나트륨일 때만 가능한 역할이 있기 때문인데요. 소금은 소화액과 전해질의 주 원료이고 세포와 조직의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나트륨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적게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몸의 입장에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존에 필수인 소금을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만큼 채우기 위해서 결국 다른 것으로 과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염 소금이라는 그 타이틀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소금을 왜 먹어야 하는지, 소금이 왜 필요한지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일까? 시중에 나와 있는 소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먹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겁니다. 자연이나 청정 내세우고 천연염 강조하는 소금도 있고요. 특정 식품이나 추출물 첨가한 기능성 소금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짠맛이 나긴 하지만 먹어보면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고요. 실제 용도와 효과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자, 소금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단맛이나 신맛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짠맛 때문인데요. 재료의 맛을 잘 살릴 수 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짠맛이 필요해서입니다. 자, 소금은 가공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천일염, 정제염, 암염, 용융소금, 죽염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금들인데요. 인류는 오랜 시간 자연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금을 취해왔습니다. 호수염, 암염으로 소금을 취하기도 하고요. 호주나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처럼 대규모 천일염 방식으로 소금을 얻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은 바로 이 암염이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기후나 음식 문화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어떤 소금이 더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단순하게 그 지역 특유의 풍토에 따라서 만들어진 밀양의 입자는 서로 다른 빛깔과 맛을 만들어내고요. 또한 입자 굵기에 따라서 이 재료가 침투되고 반응하는 정도가 제각각이라서 사용했을 때 음식의 풍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은 다양한 소금을 구비해 놓고 용도에 맞 쓰는 거죠. 우리가 김장을 담글 때 굵은 소금을 쓰고 나물을 무칠 때 가는 소금을 쓰고 또 팝콘에 들어가는 소금,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소금,
과자에 들어가고 빵에 들어가는 소금이 다 사실 다릅니다. 음식에 넣는 소금은 별개로 하고 건강을 위해서 따로 소금을 먹는다면 그러면 좀 더 세심하게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에 넣는 소금은 그 음식의 어떤 용도에 맞춰가지고 맛을 잘 살릴 수 있는 소금을 쓰시면 되죠. 뭐 트러플 소금도 있고 함초 소금도 있고 그리고 허브 소금, 고기를 먹을 때 쓴 허브 소금도 있고요. 그래서 요리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다양한 소금들을. 그러면 그 미량의 어떤 성분들에 따라서 같은 짠맛이지만 요리를 바꿔놓는, 요리를 미묘하게 다르게 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는 소금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식사 외에 건강을 위해서 내가 따로 소금을 선택할 때는 좀 세심하게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과 물은 깨끗할수록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강이 깨진 사람은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소금을 먹으면 소금 외에 또 걸러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도 너무 많이 먹히고 또 흡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이 너무 많이 먹혀서 부어버린다든가 또 그것을 빼내느라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질이나 기질,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사실 소금 먹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간담이 약해서 굳어있는 분들, 근육이나 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축되어 있고 굳어있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위장이 약한 분들, 또 몸이 차서 몸이 냉해서 흡수율이 떨어지는 사람은 소금의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금부터 먼저 드실 게 아니라 이 전후관계, 선후관계를 좀 따져서 드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따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소금 종류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금 종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염인데요. 바닷물을 가두어 수분을 증발시키고 10시간 이상 끓여서 가스와 불순물을 날려서 만듭니다. 입자가 곱고 염도가 낮고 쓴맛과 떫은 맛이 없고요. 천일염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어온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전통 제염법입니다. 자염에 대한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불에 끓이는 소금이라고 해서 화렴, 화염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 함수를 끓이는데 연료인 땔감 공급이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요. 전북 고창이 바로 이 자염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충남 태안에서 특산품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태안 자염은 2013년 마세 방주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천일염인데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와서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을 증발시켜서 얻는 소금입니다. 결정이 육면체로 입자가 굵고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 등 무기질 성분이 있어서 간수가 충분히 빠지지 않으면 짠맛 외에 이제 쓴맛이 나기도 합니다. 천일염은 과거에 광물로 분류되었죠. 식염이 아니라요. 2008년부터 식염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염전의 위생 상태나 보관, 관리 등에 따라 품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천일염을 고르실 때는 좋은 천일염을 잘 고르셔야 하는데요. 식용으로 쓸 때는 반드시 간수가 충분히 빠진 것을 구해서 써야 하고 또 이 간수가 덜 빠진 소금으로 장을 담그거나 김치를 담그면 쉽게 무르고 쓴맛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5년 이상 간수가 충분히 빠진 천일염 많이 쓰시는데 빛깔이 희고 맛도 깨끗하며 소금을 실제 잡았을 때 손에 묻지 않고 고슬고슬하죠. 수분이 거의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갯벌이 있는 서해안에 염전이 몰려 있고요. 햇빛이 좋고 습기가 없는 5, 6월에 생산된 소금을 최고로 칩니다. 자, 그리고 정제염. 정제염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제염은 먹어서는 안 되는 소금. 정제염 먹으면 건강 해치고 이건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화학소금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 정제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정수한 뒤에 이온 교환막을 통해서 염화나트륨 성분만 손과를 시킨 뒤에 진공 증발관에서 고압증기를 이용해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제거되고 염화나트륨 외에 다른 미네랄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염도가 균일하고 안전한 소금이 됩니다. 정제염을 화학소금, 기계염이라고 부르면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미네랄 없는 소금은 소금도 아니다, 독극물이다 라면서 폄훼하기도 합니다. 화학염이라고 하면 마치 이제 실험실 같은 곳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화학소금으로 오해받는 이 정제염도 사실 바닷물로 만들어집니다. 장치는 기계식, 화학식처럼 보이지만 그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온갖 유독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오염이 심각해지자 깨끗한 소금을 얻기 위한 새로운 가공법이 필요해졌는데요. 시중에 유통되는 과자나 빵, 기타 가공식품은 대부분 정제염으로 만들어집니다. 법적으로 식품에는 이 정제염만 쓰게 돼 있었는데요. 2008년부터는 천일염도 가공식품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정제염 생산한 업체는 한주소금이 유일하고요. 60대 이상, 70대 이상 주부들에게는 장 담그는 소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염도가 일정하고 맛이 깨끗해서 장이나 백김치, 동치미 담글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정제염은 기계염, 화학염 아닙니다. 소금에서의 미네랄, 천연소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제염, 그 마트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 꽃소금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제제염인데요. 이 원료 소금을 정제수 또는 바닷물로 녹여서 걸러내고 재결정, 탈수를 거쳐서 만들어낸 소금입니다. 천일염에 있는 불순물을 어느 정도 제거한 소금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흔히 꽃소금으로 불리며 식당이나 가정용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염, 자, 암염이 바로 이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소금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소금입니다. 수백만 년 전 바닷물이 증발해서 생긴 것으로 석탄처럼 막 캐내거나 땅속에 있는 소금은 또 물을 넣어서 녹인 뒤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남아메리카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많은 나라가 암염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소금 광산이 있기도 하죠. 지질에 따라서 회색, 청색, 붉은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을 띠며 지역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식용으로 못 쓰고 다른 어떤 공업용이나 건축용이나 이런 것으로만 쓰기도 할 정도로 이 암염은 질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실 때는 잘 고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이 바닷물이 수산물보다 더 걱정스럽고 위험한 건 바로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소금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금의 대부분을 첨일염이나 정제염처럼 바다에서 얻는 소금을 사용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에는 호수염이 있는데요. 이 호수염은 뭐냐? 고대 바다와 육지의 지각 변동으로 염호가 생겨난 뒤 오랜 기간 수분이 증발해서 소금만 남은 호수에서 생성되는 소금입니다. 호수염도 자연 건조를 통해서 결정된 소금을 생산하고 가공 판매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안데스 호수염, 잉카 소금 유명하죠. 자, 그리고 용융 소금이 있는데요. 제가 책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실제 저희가 지금 20년 넘게 가장 주로 써오는 소금이 바로 이 용융 소금입니다. 식사 외에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드실 때 권해드릴 수 있는 소금인데요. 용융 소금은 어떤 건가? 정제염을 고온의 열 처리로 끓이고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소금인데요. 소금은 최소 850도 이상 되면 녹아서 용융되고 말 그대로 녹아서 물이 되는 거죠. 액화가 되고 1300도 이상 되면 기화가 됩니다. 가정에서는 소금을 고온에서 굽는다고 해도 300도 이상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로는 불순물 제거되긴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소금은 말 그대로 광물이죠. 광물. 그래서 그걸 후라이팬 정도에 볶고 태운다고 해서 그 불순물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광물이니까요. 수분은 날릴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러나 거기에 안에 있는 유독가스라든지 우리 몸에 유해한 중금속이나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에서 볶은 소금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겠죠. 수분이 날아가는 정도의 효과만 볼 수 있습니다. 용융 온도가 높을수록 환원력이 강해지고 항산화력도 증가하는데요. 용융 소금은 보통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일정 시간 가열해서 이 유독가스를 기화시켜 날려보내는 방식으로 끓인 것입니다. 날아가지 않은 불순물을 아래쪽으로 가라앉히고 윗부분을 냉각해서 분리시킨 뒤에 투명한 윗부분을 분쇄해서 사용하는데 중금속, 무기미네랄, 불순물이 제거돼서 순도가 아주 높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입자는 몸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온화되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요. 다른 물질이나 조직에 침투하고 결합하는 힘이 좋아서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용융 소금도 용융하는 방식에 따라서 용융 시간을 길게 하느냐 아니면 용융 횟수를 여러 회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좀 달라지는데요. 용융 시간이 긴 것,
그리고 용융 횟수가 여러 회인 것이 더 순수한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특별히 이상이 없는 분들,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금을 드시든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지만, 건강이 깨지고 균형이 많이 깨지고 흡수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용융소금을 고르실 때도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죽염인데요. 죽염도 큰 의미에서는 이제 용융을 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이 좀 다르긴 하고요. 죽염과 용융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용융염은 그냥 순수하게 소금만 뽑아냈다면 죽염은 소금 아닌 다른 성분들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것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나무 속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아서 800도 이상 되는 고온에서 구워내는 소금입니다. 특히 구회 죽염은 마지막 구회 때 13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녹여서 액체 형태를 만드는데요. 고온에서 구우면 불순물을 기화시켜 순도를 최대치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황토와 대나무 성분 또 유황 성분이 녹아 들어가서 단순한 짠맛이 아닌 죽염 특유의 맛과 향이 나죠. 1, 2회 구운 것부터 9회 구운 것까지 색상과 품질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질 좋은 죽염으로 국이나 반찬에 간을 하면 다른 조미료 없이도 맛이 풍성해지고 풍미가 살아납니다. 알갱이와 분말 형태가 있는데 침으로 녹여 먹여도 좋고요. 물에 타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죽염수를 만들어 요리, 양치, 목욕, 모발 관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염을 즐겨 드셨던 분들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소금 먹고 있는데, 난 죽염을 계속 먹어왔는데 왜 안 좋아지냐? 나 왜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죽염 알갱이를 한두 알 넣고 녹여서 하루에 한두 번 드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정도로 되는 분도 있고 그 양으로는 기별도 안 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녹여 드셨을 경우는 많은 양을 드시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죽염 같은 경우 특유의 이 냄새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있는 데서 또 드시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녹여 먹어야 어쩔 수 없이 입이 마른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이럴 때 녹여 드시 는 경우도 있고, 침과 함께. 그렇지 않고 소금이 많이 필요할 때는 용융소금이든 죽염이든 녹여 드시는 것보다는 드시고 물로 삼키거나 아니면 차나 물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더 드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는 평평한 바위에 바닷물을 가둬서 여러 단계를 거쳐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 돌염전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천일염보다 오래된 가장 생태적인 제조법인데요. 인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금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과연 뭔가? 소금을 얻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순수한 소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소금은 중금속과 수분을 흡착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가공하지 않은 형태 그대로는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수를 방류했을 경우 바다가 오염되면서 소금이 아주 위험해지는데요. 소금은 그 특유의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찌꺼기들을 다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소금을 그냥 드셨을 때는 함께 먹게 되는 거죠. 물론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소금이 밀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중금속과 여러 가지 미세 플라스틱과 소금과 함께 딸려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순도가 높은 소금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금은 중금속과 수분을 흡착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가공하지 않은 형태로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특히 산업화 이후에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원수인 바닷물 자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고요. 지금 방사능 오염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토양 또한 오염돼서 소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종류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소금들이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될지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음식에 넣는 소금은 그 음식의 목적에 따라서 굵기와 함께 추가된 성분들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굵은 소금을 쓸 것인지 아니면 가는 소금을 쓸 것인가, 천일염을 쓸 건가, 정제염을 쓸 건가, 뭐 용융소금을 쓸 건가, 혹은 허브 소금, 함초 소금, 트러플 소금 다양하게 요리에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식사 외에 건강을 위해서 따로 소금을 드셔야 할 때는 순도가 높고 깨끗하고 질이 좋은 소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소금에 같이 딸려 들어온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같이 빼내야 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더 피곤해지고 신장이 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나 어떤 소금이 좋냐 나쁘냐 따지느라고 너무 고민하느라고 소금 섭취를 꺼리시는 것보다는 어떤 소금이든지 용도에 맞는 걸 골라서 충분히 맛있게 음식을 드시는 것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사실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소금이 좋다 나쁘다, 어떤 소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소금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소금을 누가 먹느냐, 그 소금을 받아들일 몸,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몸 상태에 대해서, 나의 체질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금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